1943년 8월에 루즈벨트와 처칠이 캐나다에서 회동을 합니다. 네, 이 연합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끝낼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사실 이거 굉장히 저는 인류의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핵 문제입니다. 여기서? 네. 처칠이 결단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 자체를 전부 다 미국한테 넘겨버리자. 제트 엔진 기술도 넘겨주죠. 엔진의 뭐 공기 압축 기술, 그다음에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소나 기술, 성형 폭약 기술 같은 것도 다 넘겨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기술을 또 넘겨줘요. 어떤 거요? 근데 퀘벡에서 지금 비밀 군사회담을 했는데 여기에 핵 얘기가 나왔고 처칠과 루즈벨트가 만났으니 결정권이 다 있다. 설마 그러면 바로 쏩니까? 뭘 써요? 뭘 쏘겠어요? 만들어야 쏘죠, 근데. 아직은 못 만드는. 그럼요, 이제 연구해가지고 개발하는 단계인데요. 공부합시다가 됐거든요. 그럼요. 네네네. 이 회담에서는 이제 종전 논의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전쟁을 이길 건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주로 이제 유럽 전선이 사실 논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프랑스 상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해왔던 대로 일본을 소모전으로 이끌어서 말라 죽이자라는 게 있고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남방 자원지대에서 일본으로 가는 본토로 가는 해상 자원 교통로를 차단하자.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기지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때 이제 미 합참에서 제시했던 뭐 길버트 마셜 마리아나 제도에 대한 어떤 그런 미 해군의 공격 계획이 이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42년 9월에 이제 첫 비행을 시작했던 B-29를 이용해서 일본 본토를 이제 공격한다는 논의가 이때 이루어졌다는 의미겠죠. 근데 사실 물량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미국이잖아요. 네. 예, 지금 사진으로 보면은 야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지금 저게 요트가 아니라 지금 항모가 서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각종 선박이에요. 저기 쭉 항공모함도 서 있고. 저 사진은 뭐 묘지 같아요. 그거 줄 맞추는 것도 참 신기해. 모스볼 상태라고 하죠. 무슨 상태요? 모스볼 상태라고 이 포장을 해갖고 언제든지 나중에 다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캐노피 같은데도 햇빛 안 들어가게 이렇게 딱 감싸가지고. 그냥 이제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43년이 되면 미국이 완전히 전시 경제 체제로 변해요. 근데 우리가 태평양 전쟁 맨 앞에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일본이 어떤 판단했냐면은 미국이 한번 얻어맞고 전시 경제 체제로 돌아서 하는데 2년 걸릴 거다라고 예상했었는데 네. 한 1년 조금 넘게 이게 해버려요. 미국이.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영국의 첨단 기술하고 이제 접목이 되니까 이때부터 미국의 신형 무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영국하고 미국이 독일 유보트 때문에 고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 잠수함은 항공기가 쥐약이거든요. 그런데 영국하고 미국하고 항공기가 출격할 수 있는 공백지대가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유보트가 마음대로 출몰을 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영국이 준 기술 가지고 엔진도 개량하니까 훨씬 더 항속거리가 긴 폭격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호위 항공모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항공모함. 이게 쏟아져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일에 한 첩골로 나옵니다. 항공모함이. 덮어버리는 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유보트가 활개를 칠 수가 없죠. 이때부터 완전히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공기가 지금 잠수함을 보는 거는 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렇죠. 보이는 거죠? 당연히 보이는 거죠. 형광선 선글라스 같은 거. 아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보이는? 당시에 잠수함은 네. 그 디젤 잠수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충전하러 올라와야 돼요. 계속 자망을 계속할 수 요즘 잠수함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잠수하더라도 다시 배터리 충전하러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타이밍에 하늘에서 떠 있다가 그대로 꽂히면서 기총소설하면 잠수함은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그에 대한 대항 기술로 슈노켈이라는 걸 실용하지 않습니까?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굴뚝만 내밀어 갖고 공기를 갖다가 빨아들여서 안에서 충전하는. 근데 이 굴뚝도 잡아낼 수 있는 이런 레이더 기술이 발전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레이더가 선박에도 달리고 항공기에도 다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유보트가 더 이상 옛날과 같은 활약을 하질 못해요. 갑자기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에서 제 박사님. 네. 고래가 숨 쉬러 올라오면 네. 잠수함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비슷하죠. 그럼 쏴요? 아니 그렇진 않죠. 고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래는 우리 같은 생체 물질이니까 레이더의 전파를 잘 발사를 안 금속 하잖아요. 물질에. 반사를 안 하니까 금속이니까 이게 반사를 잘 하는 거고 고래 같은 것들은 반사가 잘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죠. 대신 그 음탄병들은 가끔 착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래를 이제 저 앞에 뭐 있다 이렇게. 철갑상어. 철갑상어 철갑으로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심사령님 정신 안 차리고. 아니 잠깐만 우리 밥만 먹고 오면 이래. 아니 우리 이런 개그도 좀 받아줘요. 아유 좀 나름 통할 줄 알았는데. 그 철갑사고 민물에서 있잖아요. 아니 저기 허준 씨 너무 그 심 교수님의 개그에 대해서 좀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요? 안 돼. 심소령 안 돼. 지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일본의 항모, 그다음에 함재기 수의 변화를 한번 보면요. 이 표로 정리됐는데 한번 보시죠. 42년만 해도 일본이 항공모함 숫자나 함재기 숫자가 미국보다 앞섰어요. 근데 45년이 되니까 항공모함은 미국이 일본의 9배, 함재기는 15배가 돼요. 순식간에. 싸울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그럼 성능이라도 비슷하냐? 그게 또 아니잖아요. 성능도 저열한 데다가 숫자적으로 압도적이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전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이 늘어나는 그 수준을 보면 1 다음 2, 2 다음 3이 아니라 1 다음 2, 2 다음에 10 이런 식으로 쭉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저때 당시 일본 해군 입장에서 보면 진짜 어렵게 희생 감수해 가면서 항공모함을 잡으면 둘, 넷, 여덟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소름 끼치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럼 미국은 이제 뭐 누를 때가 됐어. 이제 뭐 회의한 대로 눌러버리자라고 하는 공세를 준비하는 거겠죠. 미국의 항모 기동 부대가 본격적으로 그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핵심에는 바로 SX급 항공모함이 이제 섭니다. SX급 항공모함은 굉장히 우리가 이 태평양 전쟁에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항공모함인 것 같은데요. 42년 12월 달 그때쯤에 SX가 처음 취역하고 딱 돌려보니까 굉장히 이제 성능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전쟁 말까지 찍어내서 그 다음에 1943년에 6척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도 거의 뭐 한두 달에 한 대꼴로 계속 취역을 하면서 전쟁 말기로 가면은 바다에서도 도저히 이제 만회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SX급? 이게 뭐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항공모함을 따질 때 2만 톤급 이상이면 정규 항모로 쳐요. 네. 그런데 엑시스급은 기준 배수량이 27,500톤, 만재 배수량은 36,000톤이 넘어가요. 항공기를 무려 126대까지 싣습니다. 그다음에 대전 중에 취역한 게 17척이에요. 그러니까 정규 항공을 짧은 대전 기간 중에 17척을 뽑아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뽑아냈냐? 1991년까지 이런저런 용도로 씁니다. 미국에서 엑시스급. 그래서 2차 대전 중 만들어진 항공모함 중에 가장 우수한 항공모함이에요. 갑자기 또 궁금해서 그래. SX가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항상 우리 잠수함 나왔을 때, 장보고함이라든지 막 이게 군함 나왔을 때 몇 톤급, 몇 톤급 이 배수량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는 정말 이거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 말고는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배수량과 왜 이걸로 톤급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혹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일단 몇 가지가 기준이 있는데요. 군함과 상선은 무게를 재는 이게 좀 다릅니다. 군함은 전체적인 무게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크에 놓고 배수량이 말 그대로 도크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이 차오르는 이 깊이가 늘어나냐에 따라 갖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서 얘가 떴다! 네. 거기까지의 물에 필요한 물. 그렇죠. 그 물이 바로 이 함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함의 무게를 언제 재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게 다르죠. 완전히 내장 공사를 안 한 빈 상태에서 재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 장비, 뭐 경하 배수량이라고 하나요? 그 상태에서 재는 게 있고 만재 배수량이라고 해서 모든 장비, 모든 탄약 이런 것 승조원까지 다 집어넣었을 때 재는 만재 배수량이 있고 이런 걸 갖다가 함급마다 다 따로 재는 것이 있고요. 수송선은 좀 달라요. 수송선은 전체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물을 얼마나 많이 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송선은 선체 내부의 전체 부피를 잽니다. 그래서 부피 100세제곱피트를 1총톤이라고 하는데요. 대략 이 1총톤당 1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00톤, 화물선이 그래서 10,000톤이라고 하면은 진짜 이 배의 무게가 10,000톤이라는 게 아니라 화물을 10,000톤을 실을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두 분 말씀하실 때 S급이라는 게 엄청나게 이게 좀 뭐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근데 뭐 비행기를 싣는 그런 규모도 많아지고 하는 건데 그거에 더해서 뭐 엔진의 뭐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배의 성능이라는 부분에서도 어떤 발전이 있었던 건가요? SX급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진 항모다. 과거의 그 조약의 제약 속에서 무게가 한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각 해군국들은 어떻게 그 무게 조건을 맞추면서 최대 성능을 끌어낼까 고민하는데 여기서 이제 해군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가 나는 게 영국과 미국은 이 한정된 무게를 갖다가 가장 함의 핵심 부분, 그게 바이탈 파트라고 하는데 이 엔진이랑 요 터빈이나 이런 함이 돌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지키는데 이 장갑들을 찰탈탈 쓰자라는 균형을 잘 맞춥니다. 이 당시의 논쟁 중에 하나가 유명한 장갑 항모 논쟁이거든요. 미드웨이전에서 봤지만은 극강한 폭격에서 떨어뜨리는 폭탄에 취약해요. 그럼 이 폭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영국이나 이쪽에서는 비행갑판을 두껍게 만들자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있죠. 사실은 독일은 훨씬 더 강력한 폭탄을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항공폭탄을 1톤짜리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공폭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있는 이 비행갑판을 두껍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데 미국은 좀 다른 선택을 합니다. SX급은 일본은 500kg까지만 폭탄을 쓴다. 그러니까 500kg짜리 폭탄을 막아낼 정도로만 우리가 하면 된다. 근데 이걸 어디다 강화할 것이냐? 비행갑판이 아닌 그 밑에 경납고 갑판을 두껍게 만드는 데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죠. 실험을 해보니까 한 2인치 정도만 깔면은 이걸 막아낼 수가 있다. 물론 뭐 일부에서는 그 주장도 했어요. 이 갑판을 막아야지. 이게 폭탄이 뚫고 들어가서 이 안에서 터지면 일본 항모처럼 그 안에서 함재기들이 다 유폭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군은 우리는 다른 데미지 컨트롤 기술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경락고까지 폭탄이 뚫고 들어가도 그렇게 심한 유폭은 안 일어나고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엔진이나 이런 바이탈 파트를 갖다가 지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SX급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27,000톤이라는 굉장히 이 타이트한 무게 조건 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항공모함을 만들어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SX급은 대전 중에 단 한 척도 잃지 않습니다. 수많은 폭탄을 맞아갖고 위에 갑판은 사실 나무를 깔아놓은 거거든요. 나무로 숭숭숭 이제 폭탄이 뚫고 들어가도 데미지 컨트롤이 되니까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이제 수리도크까지 끌고 갈 수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이제 비행갑판을 두껍게 깐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함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항공 갑판이 너무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비효율적이라는. 침몰해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에 항공모함은 위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때로는 항공모함이 급격하게 회피 기동을 해야 돼요. 근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무게중심이 높에 있는 비행갑판이 무거워지면 이게 뭐 배가 전복될 위험까지 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설계 반영을 했고 실제로 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일본군 항공기가 폭탄을 떨어뜨려서 갑판에 뻥 했거든요. 그럼 분명히 일본군 조종사는 항모 한 척 격침 이렇게 가요. 분명히 격침해야 돼요. 그런데 서너 시간 만에 갑판을 수리해서 다시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로 돼 있고 밑에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능력을 전혀 일본군으로서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미가제도 나중에 많이 갔거든요. 많이 박았어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격침시킨 미국 항공모함이 6척인데 6척이면 쟤네 항공모함에 한 척도 없어야 되는데 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건 6척이 그대로 나타나니. 유령이지 뭐.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일본이라고 해도 전투 의지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그 톤급을 뭐 조약을 어디서 맺었다는 거야? 이전화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데미지 컨트롤이 무슨 말이지? 이전화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1960년대 미국이 일본한테 엑시스급 항공모함을 넘겨줄 뻔했었어요. 네, 너네 항공모함 필요하지? 우리 엑시스급 많이 남는데 하나 줄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왜? 60년대. 왜냐하면 소련 막으라고. 네. 그랬는데 일본이 거절했어요. 거절해? 네, 60년대. 왜냐? 궁금하다. 비용 많이 들어서. 맞아요. 운용 비용을 감당을 못한다 우리가. 근데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 60년대는 일본에서 반전 반핵 분위기가 가장 강했던 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그 항모가 사세보항에 들어오는 것까지도 그거를 막 반대 시위를 해서 막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본 사회 자체가 그 당시 어떤 새로운 무기가 들어온다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예. 20년 이후엔 약간 또 변해요. 여기서 약간 카더라가 들어가는데 1970, 80년대 되면 이제 일본이 좀 살만했거든요. 그때 이제 일본이 그런 거예요. 야, 니네 옛날에 형 뭐 항공모함 하나 뭐 줄 수도 있다며. 그래서 왜? 그래서 옛날 거 말고 뭐 미드웨이급이나 포레스탈 하나 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나 얘기했대요. 그때는 또 미국이 거절해요. 그것도 또 사연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60년대에는 미국이 이제 이 베트남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동북아시아 쪽에 쓰는 군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본이 일정한 군사적 역할을 해주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는데 일본은 그걸 받아들일 사회의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80년대가 되면 미국과 일본 사이에 경제 전쟁이 일어나요. 자동차 전쟁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사실은 미국 쪽에서도 일본에게 어떤 역할을 주는 것보다는 유럽에서의 강화를 통해 가지고 소련 공산당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오히려 유럽에서 신냉전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책적인 차이, 또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많이 좀 좌우했던 것 같아요, 정책들을.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봐요. 이 항공모함을 주려고 했다는 건.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다급했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다 연결이 되네요. 네. 이래서 4개의 눈이 중요한 겁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될 것도 아니지. 저 원장님 갑자기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는데 지금도요 일본을 보면 정치나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극도로 공동체 활동을 잘 안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시위라든가 정권이 무능하거나 잘못했을 때 들고 일어난다거나 우리나라하고는 거의 반대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일본도 그렇게 단체적으로 국민들이 움직였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60년대는요 그게 너무 심했죠 사실은. 뭐 우리나라 시위에 될 게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동경대학에 가면 동경대학 그 본관 건물이 불타 있잖아요. 최근에 그걸 수리를 했는데 학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그러니까 반전운동 시위를 하다가 네네. 본관 건물을 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가다가 이게 일본 사회 내에서 야 이거 너무 심한 게 아니야라고 할 때 그 주도했던 사람들이 적군파가 돼서 요도 사건도 일으키고 뭐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에도 막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서부터 일본 사회에서 대규모 시위라는 문화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일본 사회에서 가장 큰 시위 문화 중에 춤투가 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봄에 왜 임금 투쟁하면서 진짜 우리나라는 될 것도 아닐 정도로 대단히 폭력적인 시위였거든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역사와 국제의 어떤 이 관계를 꼭 살펴봐야 되는 건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들이 역사 속에는 있었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난 미국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항모뿐만이 아니라 다른 함정들도 무지하게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함들, 진주만에서 침몰된 전함들 다 수리됐고 최근까지도 활약한 아이오와급 전함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3년에 투척, 44년에 투척해서 그 거대한 16인치 포를 앞세우고 등장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또 해병대들이 본격적으로 대거 이제 육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과달카날에서는 제1해병사단 그리고 제2해병사단이 준비하고 있던 정도였지만은 43년 되면은 다시 2개 사단이 투입이 되면서 거의 이제 해병 군단이 활약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 굉장히 빨리 이 병력으로
이제 수많은 여러 남태평양의 섬에 흩어져 있는 일본군들을 유린할 수 있는 전력이 갖춰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해병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게 과달카날이면 이미 이때 벌써 이걸 운용을 하는 정도니까 정말 발빠르게 대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본이 미국이 이렇게 한다는 걸 아예 모르진 않을 거고 어느 정도는 인지를 했을 텐데. 일본도 사실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뭐 마츠마에 시기요시라는 네. 전후에 이 사람이 이제 동해대라고 도카이다이 설립자가 되는 사람인데 44년 당시에는 일본 최신청 국무국장을 하면서 이제 전파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이제 고위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 내각에서 지시했던 게 미국의 어떤 자원 생산량이나 어떤 산업 생산량을 좀 비교해서 조사를 해봐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만들었던 게 이제 동료들하고 했던 게 전시 생산론이라는 보고서를 딱 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여러 경험이 있는 게 이미 공학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고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공장도 견학을 하면서 잠재력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 이런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 군부에서 주장한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미국의 자원 생산량이나 산업 그 능력이나 아니면 물자 생산량이 뛰어나더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당장 이 전쟁을 멈춰야 된다. 그런 결론을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미국의 생산량에 대한 그 계산을 처음에 오판했을 때 네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공장에서 한 번 돌리는 걸 로트라고 하는데 이 일본 군부가 이제 자체적으로 작성한 그 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1926년 기준의 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보고서 아 미국의 전쟁 생산량이 이 정도구나라고 판단했는데 26년과 43년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고 그래서 이제 도조 히데키가 완전히 괘씸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요? 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완전히 부정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왔던 우리 거. 군부의 조사를 너네가 부정하느냐? 부정한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44년에 이제 일본 나이로 42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43세에 이등병으로 태평양 전선으로 차출당하게 됩니다. 이등병? 네. 야 나는 근데 마닐라로 보내버려요. 이게 필리핀으로. 네. 지금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선의 병사가 모자르니까 징병을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하냐면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필수적인 인력 있죠. 이런 인력은 좀 보호를 해야 돼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뿐만 아니라 공장에 있는 숙련된 숙련공 있죠. 전부 다 징집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품질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런 걸 정말 일본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왜 가미가제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조종사를 누굴 보내냐면 대학생들 보내요. 뭐 의대생들 막 이런 사람들. 왜 보내느냐? 얘네가 똑똑하니까 신념이 있을 거다. 그래서 밀어넣는 거예요.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파일럿들이 전부 다 10대 후반이죠. 맞아. 네. 그다음에 20대 초반, 10대 후반이잖아요. 다 그거예요. 그때 그런 정서예요. 미국도 비슷한 걸 겪었어요. 미국도 2차 대전 때 석박사 인력이 죽어요. 왜요? 그 징집해서 내보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1944년에 화들짝 놀라서 45년 끝날 때 페이퍼 클립 작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페이퍼 클립 작전이라고 해서 독일 과학자들 이렇게 사냥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작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시에서의 인력 자원에 대한 그 관리라고 할까? 이런 건 매우 중요한데 일본은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빠른 소리를 해도 아까 이제 마츠마에 보내버리니까.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다면 누가 감히 이빠른 소리를 할? 근데 마츠마에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군인 신분으로서의 이 계급이 있던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던 사람인데 군대를 보내면서 군인을 만들어버린 거죠. 징집을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사령부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이등병처럼 대우는 안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중용을 해서 쓰긴 합니다. 아, 그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쓰긴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걸 보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사회나 아니면 그 정치의 분위기를 너무나 잘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 경제가 일단 전시 대량 체제, 대량 생산 체제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전시 체제라고 해서 이게 달라요? 독재처럼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죠, 경제가. 이 전쟁을 하면서 전쟁 물자들을 대야 되니까. 그 사실 지금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자기 본토가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은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강대국 중에.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데다가 계속해서 이 무기도 돼야 되고 보급품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 풀가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통계를 보면 그 당시 이제 GDP를 쓰지 않고 GNP를 썼죠. 내셔널 프로덕트를 썼는데 40년에 997억 달러. 이게 이제 미국의 총 GNP였어요.
근데 이게 45년이 되면 2,119억 달러가 됩니다. 중국은 저리 가나? 네, 2배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굉장히 제가 지금도 인상 깊게 보는 게 뭐냐면 6.25 한국전쟁 때 북한이 남침하기 전에 나왔던 중요한 문서가 NSC 68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서 덕분에 미국이 한국에 개입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서인데 이 문서의 이제 내용의 핵심 뭐냐면 소련이 핵을 개발하고 나니까 이제 재래식 무기에서 오히려 미국이 소련보다 뒤지는 거예요. 핵 독점을 했다가 소련도 핵 개발하니까 우리가 뒤져. 그러면 재래식 무기 더 개발하겠다. 그래서 국방비를 올리는 계획을 이제 68에다 올립니다. 그 대통령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게 국방비가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세금 내는 텍스페이어들이 나를 찍어주는 사람인데 이러면 나는 이제 인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서를 딱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놨어요. 미국 경제가 정점을 찍었던 거는 제2차 세계대전 때다. 이게 군수공장이 돌아갈 때 그때 정점을 찍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군산업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이걸 높인다라고 해서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느냐? 아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를 더 살릴 것이다. 근데 그 예가 바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미국으로서는 사실 거의 제가 보면 완전 고용까지도 되는 실업자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많은 남성들은 군대를 가고 여성들이 막 노동자로 가고 또 무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무기대여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전 세계에다가 이 무기를 대여하고 그걸 차관을 주고 이렇게 막 돌아가다 보니까 정부가 재정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소득세율 막 올라가요. 제일 높은 구간이 94%. 94%. 네. 100만 원을 벌면 94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6만 원을 갖는다는 소리네요. 보통 이제 누진세 구간이니까 100만 원이면 좀 덜 내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큰 돈, 100억을 번다면 94억을 내고 6억을 갖네요. 그렇죠. 왜 벌어요? 그래도 벌어야죠. 그래도 6억 버는 게 나서 버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기업들이 돌아가니까 법인세도 막 늘어나죠. 그러니까 사실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공황 이후에 미국을 살린 거는 뉴딜이 아니다. 미국을 살린 거는 제2차 세계대전이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1차 대전 이후로도요. 전쟁이 영원한 번영을 가져온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일본도 그래서 전쟁 일으켰던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군수산업이라는 게 이제 되고 하면은 군수산업에 의해서 다른 산업의 파급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전체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전쟁 끝나면 그거에 의해서 또 일반인들의 생활도 굉장히 높으니까 그러니까 마이카 시대라는 게 괜히 온 게 아닙니다. 이 전쟁 때 만들어놨던 이 생산력에 의해서 마이카 시대가 오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전쟁 왜 일어나니까 군수산업에서 이거 다 부추긴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걸 통해서 군산복합체를 살리려고 해. 라고 하는 이제 음모론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전쟁이라는 게 경제 성장이라는 부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건 맞지만 이거를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음모론적으로 그게 별로 증거가 없어요. 그 음모론의 기름을 본 게 누구냐면 아이젠하워예요. 대통령이잖아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마지막에 떠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미국사에서 가장 큰 적이 군산복합체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아이젠하워는 대령 보복 전략을 하면서 군수산업을 굉장히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걸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잘못하면 이 군산복합체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경고를 퇴임사에서 날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6.25 한국전쟁 왜 일어났어? 군산복합체.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 베트남 왜 일어났어? 이것도 군산복합체.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어요. 저는 물어봐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와 봐라. 이게 데이터로 정확히 드러나는데 사실 데이터가 없어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함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음모론은 가장 중요한 게 재밌어서 그래요. 그게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빠지게 되는 재밌고 거고. 그럴듯하고 네. 증명이 안 되니까 반박하기가 어렵고. 이제 얘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미국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는 포스터가 있으면 바로 저거거든요. 저도 저거 본 적 있어요. 네, 저게 이제 리베콩 로지의 이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하는 데가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이 경공업, 보통 한국에서는 이 경제발전 시대에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동원이 됐는데 저 때는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뭔가 공장에 다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저 그림은 약간의 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벳공 로지라는 게 리벳이라는 게 뭐 그렇게 큰 물체가 아니거든요. 조그만 어떤 기계를 만드는 건데. 두두둥 이거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성들이 이제 저쪽에 가게 되면서 노래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지 더 리벳이라는 노래까지 나와가지고 남자들은 뭐 큰 건 잘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부드럽고 날카롭게 잘해 막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여성들을 노동력으로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생산력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미국 사회가 생각보다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50년대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이게 미국 사회가 어떤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어머니, 가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인데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뭔가 여성의 역할에 대한 한 단계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성들의 참정권 문제, 여성의 어떤 일과 직장의 문제. 그 노래에 보면 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로지의 남자친구는 찰리고 찰리는 미해군이고 결론은 로지가 최고. 그렇죠. 로지가 찰리를 지키네. 미국 사회에 한 번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른 전 세계에서도 순서만 달랐지 비슷하게 이어져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인권이라는 게 1차 대전 끝나고 이제 법적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향상이 됐다면 2차 대전을 하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해야겠다. 그 전에 수동적이고 가정적이고 남편이나 가정을 부양하는 게 이상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남성으로부터 독립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커리어를 쌓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성 바람직한 여성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가 시작되는 이제 시점이 아닐까.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얼만큼 사회에 기여를 하느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부분에서는 저 뒷얘기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저게 뒷얘기가 이렇게 개운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아름답지가 않은가 보죠. 아름답지 않은 게 뭐냐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갔던 남자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기껏 우리도 할 수 있어 보여줬던 일자리를 다시 다 남자들에게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우리에게 줬던 권리를 다시 뺏어간다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뭐 저항도 꽤 만만치 않게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 당시에는 그래서 미국이고 다른 나라고 다들 다시 보수적인 걸 강조하면서 그렇죠. 여성들은 그래도 집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망치 내어놓고 집에 가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고 오히려 여성 인권이 또 획기적으로 발전했던 나라가 독일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독일은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죠. 인구 6천만 명 중에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수가 이 남자였고요. 그리고 수많은 남성들은 포로가 돼갖고 당장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폐허가 된 독일을 갖다가 재건할 수 있는 건 대다수가 여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자들이 그 벽돌 치우고 다시 무너진 걸 이렇게 세우면서 오히려 독일에서 여성의 의식이 굉장히 그때 깨있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2차 대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렇죠. 여성의 그 경험이 중요한 간 거고, 그러니까 60, 70년대 페미니즘 운동이 막 불잖아요. 그럼 그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여성들이 이미 2차 대전 때 그 당시 아줌마들이나 할머니들은 본인들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지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 아세요? 2차 대전 때 독일군 포로가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포로를 잡았으면 현장에서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캐나다에다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서 독일군 포로 몇만 명이 캐나다로 가요. 캐나다까지 가요? 네. 근데 거기서 수용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야, 너네들 수용소에 있으니까 비생산적이지. 자, 농장 가서 일해. 그리고 풀어줘요, 다. 예? 네. 농장 가서 일하라 그래요. 어차피 바다 건너 갈 수도 없으니까. 네. 어차피 니네는 표를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만들어. 그리고 의외로 캐나다나 이런 쪽이 전쟁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독일군 포로들 잡아보니까 애들이 영어도 잘하고 학력이 훨씬 똑똑했거든요. 아 진짜예요 이거. 포로들을 봤더니 얘네들이 포로 치고는 쓸만한데. 그래서 포로 수용소 측에서 주선을 해서 동네에 있는 처녀들하고 미팅까지 시켜줍니다. 그리고 무려 2만의 포로가 캐나다에 정착을 해요. 안 돌아가요? 이거요. 저기 러일 전쟁 때 일본에 잡혔던 러시아 포로들 생각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포로 수용소에서 악몽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일 전쟁 때 러시아 포로들은요 너무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섬에 4개가 있잖아요. 그 섬 4개 중에 제일 작은 섬이 있어요. 시고쿠에 가면은
시국구에 러시아 포로들을 했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뭐 자전거 대회하고 뭐 오락하고 죽은 사람들 또 묘지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주고 그런 물로 게 안 치려고 그랬나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도 시코쿠 지역을 가면 러시아 혼혈인들이 많나요? 없습니다. 예, 잘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돌려보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일본이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오리엔탈리즘, 옥시덴탈리즘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네. 아니었나 싶어요. 또 세계 질서 속에 편입되어 있던 예, 예, 그런. 슬라브인들을 보고 이렇게 오. 저는 이 미국의 이 어마어마한 전시 경제 구축 성공 요인을 갖다가 이 민주주의 체제와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관료와 기업가와 과학자들이 서로 결합된 이런 팀 플레이가 큰 역할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큰 강점이죠. 그렇죠.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방임 국가라고만 생각하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동원을 잘하는 나라거든요. 위기를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 국가들보다도 더 이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노하우를 전 체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주의 국가인데 마스크 쓰라고 그래도 안 쓸 건데 하고 총 드는 나라인데 야 공장에서 일해 너 가서 뭐 생산해 이게 된다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게 오히려 잘 되는 나라였군요. 그 잘 됐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그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유지를 했던 대공황에서 한번 다 잃고 유지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시 동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라는 걸 알고 왜냐하면 있는. 일단 경제적인 기조가 좀 바뀌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 경제가 바뀌면서 역설적인 겁니다. 위기를 한번 딱 겪으면서 저희가 뉴딜 그러면 대부분 뭐 무슨 공공사업을 일으켜서 노동력을 하고 일자리를 주고 사실 뉴딜의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딜은요. 네. 사회 계급 계층 사이에 딜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핵심은 해가지고 그거예요. 네.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니네 파업하지 마. 네. 니네 그 대신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고용 해지하지 마. 그러니까 기업가와 국가와 노동자와 시민들이 일종의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화 보면 지금도 무슨 얘기한 다음에 딜? 이렇게 해요. That's right. Deal. 아, 그래도 딜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최 박사님이나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전쟁이 됐을 때에 이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서로가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공황이 만들어준 하는 역설적인 상황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진행됐다라고 볼 수 그 있습니다. 모든 계급과 기술자와 지식인들이 이 상황에서 융합이 된 거군요. 그렇죠. 이게 1930년대 그 뉴딜 전후로 해서 엄청난 이제 미국 내부의 변화가 이제 생깁니다. 전쟁이 딱 터진 다음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War Production Board라는 걸 조직시킵니다. 이제 전쟁 생산 위원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어스 로벅의 부사장이었던 도널드 넬슨을 갖다가 거기 수장으로 딱 임명을 하고 이 사람에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유럽에서 전쟁이 시작된 초기에는 미국도 전시 경제 체제가 막 다운올고 있었어요. 당연히 미국도 육군과 해군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따로따로 발주 내고 뭐 여기저기서 조달 체계가 엉망이었는데 이거 이래 갖고 전쟁을 하겠냐 싶어 갖고 WPB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전권을 쥐어준 거죠. 그러면서 이거의 우선순위를 이 대통령의 권한위임으로 조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물자에 조정을 한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고무였어요. 고무. 바로 남방작전으로 천연고무의 생산지 말레이시아가 장악당했잖아요. 일본에. 고무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고무가 부족하니까 자전거 부대 못 만들겠다. 비행기 타이어도 못 만들 거예요. 죄송합니다. 수준이 삼천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워 프로덕션 보드에 이제 딱 권한으로 자 이제 타이어는 배급제로 그래서 중요한 고무 자원은 다 군용으로만 이제 쓸 수 있게 하고 민간에서는 타이어도 못 사게 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또 미국의 대단함은 그럼 그 대체품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라. 오, 쉽게 가짜 고무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생. 네. 석유로 고무를 만들잖아요 지금은. 그래요? 네, 천연 고무, 천연 라텍스는 그게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무나무에서 캐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과학자들이 그런 걸 또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또 미국의 장점은 아주 뛰어난 기업가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이거 이만큼 우리 당장 10,000개 필요해 하면은 미국의 큰 강점이 땅덩이가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간 큰 기업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 기회만 보인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걸 해내게 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얘기가 포드라는 일개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가
이탈리아 전체가 생산한 생산량보다 많습니다. 오. 그러니까 일개 기업이 유럽의 한 국가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생산 파워를 가진다는 게 그만큼 이 미국이라는 땅의 이 기업가들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조직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쟁으로 쫙 가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처음 당선될 때, 두 번째, 세 번째 당선될 때 득표율을 보면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가 자체는 이렇게 해서 쫙 가는데 이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거 너무 계속 가네 하는 이제 그런 느낌도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쟁 끝나고 바로 했던 게 이제 국방 예산 삭감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반발 작용으로. 우리도 그런 기업가 있었어요. 그럼요.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네. 해봤어? 네. 우리도 유명한 그 간큰 기업가들 계셨습니다. 자, 태평양 전쟁의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공수 교대가 이제 딱 펼칠 타이밍이었고 요때 작전 타임 기간이 잠깐 있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심수령의 브리핑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미군 수뇌부의 조직도 브리핑 시작하시죠. 브리핑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시작해요. 태평양 전쟁에 관련이 있는 사람, 좀 주요 인물만 좀 꼽아본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탑에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제 윌리엄 리히가 있는데 아마 제일 못 들어본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별명이 다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별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었습니다. 오, 심소령 이제 별거도 안 해? 숨은 공로자. 숨은 공로자.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의 역할은 육해군의 이제 최고 사령관 참모총장. 그러니까 합참이 어떻게 보면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합참의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해군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율을 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제 군사적 자문 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뭔가 정치적인 어떤 생각에서 뭔가를 딱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군사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지휘관들한테 하달해 주는 어떤 역할을 실제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에 있는 육해군 최고 사령관 부서에 저기 있는 육군에는 조지 마셜 육군 참모총장이 있고 해군에는 이제 어니스트 킹 이제 미 해군 참모총장 이제 나중에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해군 미 함대 총사령관이라고 이제 불렸던 인물입니다. 근데 조지 마셜은 별명이 있어요. 마법사입니다. 왜? 이게 워낙 마법처럼 일들을 탁탁탁 처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태평양뿐만 아니라 유럽 전선까지 다 신경 써야 되거든요. 유럽에 또 엄청난 장군들 있잖아요. 아이젠하워, 패튼, 뭐 브래들리 이런 사람들 모든 그 전역을 다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그들 중에 우두머리군요. 그렇죠. 네. 근데 태평양까지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을 투닥투닥 해내요. 잠을 거의 안 잤다고 합니다. 제갈공명 스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여가 시간에도 뭐 골프 이런 거 안 치고 루즈벨트는 그냥 여가 시간에 골프 치러 가고 골프 쳤어요? 뭐 여행 다니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사무실에 팍 일만 열심히 하면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행정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루즈벨트나 이런 전쟁 지도자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제 반면에 해군에는 괴팍하고 성격 더럽고 총집합체인 안 좋은 성격에 다만 똑똑했던 인물이었던 어니스트 킹이 있습니다. 어니스트 킹. 그래서 이제 육군에는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조지 마셜이 있고 그 밑에는 주로 태평양에서는 이제 전구 사령관으로서 더글라스 메가더가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너무나도 유명하고 네. 실패를 한번 크게 하고 하고 우리 역전다방에서도 조회수 실패를 기록했던 그래요? 메가더. 다시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별명도 제가 지었긴 했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전.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적절하나요? 적절한 것 같아요. 예. 거기다 플러스 다이아몬드 숟갈. 네, 맞습니다. 플러스 반공까지 이렇게. 네. 그래서 뭐 남서태평양 지역군 사령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인물이고요. 공군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육군 소속입니다. 육군 항공대 항공사령관이었던 헨리 아놀드라는 사람이 또 육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별명은 햅입니다. 왜 햅일까요? 뭐 두목이에요? 아니요, 치프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두목이라는 별명. 근데 햅이라는 별명이 오히려 더 많이 쓰이더라고요. 제 얼굴 한번 봐주시죠. 행복해 보여서. 이 미소가 아주 행복해 보여서 속으로 뭐 타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항상 겉으로 인자한. 네, 해피한 스타일. 예. 해군 쪽에는 이제 어니스트 킹 밑에 실질적으로 태평양 함대를 지휘를 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제가 잠깐 내면적으로는 빙의하고 있는 니미츠가 있습니다. 니미츠. 체스터 니미츠는 뭐 별명이 있습니다. 별들의 별이다. 소리 없는 영웅이다. 왜 별들의 별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니미츠는 일단 가장 자존심 강하고
정말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스타일인 메가더와 그다음에 어니스티 킹을 조율하는 역할을 많이 했고, 애하에도 해군 지휘관들 다 개팍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지금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또 이제 본인의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별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별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별명을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니미츠가 제일 잘생겨서 별들의 별인 줄 그래도 알았는데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루즈벨트가 니미츠를 꼽았을 때 저렇게 잘생긴 군인이 있었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니미츠가 유명한 게 온화한 리더십 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데 왜 이런 게 발휘가 가능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뒤에는 어니스티 킹이 있거든요. 아주 진짜 막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온화한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사회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네, 한쪽에서 뒤에- 너무 강한 캐릭터가 있으면 네네. 그냥 보통 캐릭터가 엄청 온화해지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미츠 밑에는 이제 함대 사령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이제 윌리엄 헐시라는 뭐 헐제이, 뭐 할시, 할지, 뭐 헐시 헐시, 발음, 헐시. 네, 뭐한 복잡한데 일본에서는 할제이라고. 할제이라고 하죠. 네. 헐시. 3함대 사령관인데 별명이 이제 황소라는 부. 이거 오른쪽에 있는 이제 표에 있는 사람이 레이먼드 스프론스, 5함대 사령관인데 별명이 이제 조용한 전사 또는 뭐 일렉트릭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이유가 다 있어요. 전자두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명석하기도 하고 이성적이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스터 컴퓨터였다니. 아, 그렇죠. 그래서 44년 5월에 이제 헐시가 원래는 남태평양 지역군 해역군 사령관이었잖아요. 과달칸할 때부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 근데 이제 44년 5월에 임무 해제됩니다. 더 이상 이제 평정할 데가 없거든요. 다 끝났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하니까 니미츠가 어떻게 했냐면 3함대랑 5함대를 합쳐버려요. 그래서 엄청난 큰 규모의 함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교대로 헐시랑 스프론스를 임무에 맞게 지휘관으로 임명을 해요. 이때는 헐시, 이때는 스프론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두 명의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니미츠가 평가했을 때 홀시는 짐을 끄는 말로 평가를 했는데 홀시는 갈기와 꼬리를 막 흔들리면서 정말 멋있게 우아하게 대진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프론스 같은 경우는 고개를 숙이지만 눈을 크게 이렇게 딱 뜨고 묵묵하게 앞으로 가는 스타일.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니미츠가 보기에 이 일은 홀시가 인기가 되게 좋거든요. 부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고 리더십이 정말 필요하고 언론에 또 홍보하는 어떤 그런 임무에는 홀시를 딱 사령관으로 임명해놓고 이 일은 절대로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하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스프론스를 딱 임명을 하는. 이걸 네. 보면은 네네. 그 니미츠 같은 사람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군인도 약간은 정치적인 어떤 식견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지. 너무가 있으면 안 너무 좋지만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감각이 어느 정도 없지 그런 않으면 감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홀랜드 스미스, 울부짖는 미치광이. 이거는 설명을 일단 하셨어요. 뭐 타라와에서 나오고 뭐 사이판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상륙군단장입니다. 해병대 중장이었어요. 근데 별명이 타라와의 도살자 혹은 이제 울부짖는 미치광이 부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성격 자체도 되게 좀 강단이 있지만 한편으로 좀 괴팍하고 좀 강한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행했던 그런 전투들이 워낙 어떤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하고 좀 그 논쟁의 어떤 중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좀 악독한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하지만 항상 어떠한 조직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인 거죠. 해군과 육군의 전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생각 자체가 다른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합의가 안 되고 결국에는 이원화해서 이제 올라가는 걸로 되죠. 43년 11월에 이제 니미츠가 이끄는 미태평양 해역군의 진격이 이제 길버트 제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라와는 이제 길버트 섬에 있는 하나의 또 환초인데요.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네. 3시간 좀 넘게 엄청난 양의 함포 사격. 그다음에 함재기 폭격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야기한 게 여기서는 이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근데 이게 웬걸 혈전이 되고 말죠. 그렇게 포격을 했는데도 네.